오정희는 사고 뒤부터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거실 한가운데 앉아 손가락으로 벽시계를 가리켰다. 시계는 이미 멈춰 있었다. 정확히 사고가 나던 날, 남편의 제삿날 음식을 사러 나갔다가 계단에서 굴러 병원으로 실려간 그날 밤 7시 12분에 멈춘 낡은 벽시계였다. 세 아들 중 누구도 그 시계를 고치려 하지 않았다. 며느리들도 처음 며칠은 어머니 마음이 편해지시면 고치죠 하고 말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시계는 집안의 오래된 얼룩처럼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물건이 되었다. 그런데 정희는 매일 그 시계를 가리키며 똑같은 말을 했다. 오늘은 누가 밥을 차렸니?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첫째 며느리 한유진은 울었다. 둘째 며느리 뱀이라는 한숨을 쉬었고 셋째 며느리 강서연은 아무 말 없이 밥그릇을 내려놓았다. 의사는 사고 후 기억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나이가 있었고 머리를 부딪혔으니 치매처럼 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도 했다. 새 아들은 그 말을 듣고 각자의 방식으로 안도했다. 병명은 슬펐지만 설명이 생기면 사람은 마음이 편해진다. 어머니가 이상해진 것이 아니라 병이 온 것이라고 믿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희는 치매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람 얼굴도 날짜도 은행 통장 비밀번호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다만 기억하지 못하는 척하기로 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난 날 밤 병원 침대에서 눈을 뜨기 전 그녀는 새며느리가 자신이 잠든 줄 알고 나눈 대화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어머니 혼자 못 사셔. 첫째, 유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집을 정리해야 해. 형제들끼리 싸우기 전에. 둘째, 미라는 곧바로 말했다. 정리라니요. 그 집 팔면 어머니는 어디로 가요? 요양원 보내자는 말이에요.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더 차가웠다. 잠시 뒤 셋째 서연이 아주 조용히 말했다. 형님들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세요. 그 말은 따뜻했지만 이상하게도 떨리고 있었다. 정희는 그때 눈을 뜨지 않았다. 눈을 뜨면 모두가 다시 좋은 며느리 얼굴을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는 계속 눈을 감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이 되어보기로 했다. 새며느리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그런 단순한 시험이라면 그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희가 알고 싶었던 것은 하나였다. 남편이 죽기 전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말. 그 애들 중 하나가 우리 집을 끝까지 지킬 거야. 그런데 네가 생각하는 사람은 아닐 거다. 그 말이 누구를 뜻하는지, 그리고 왜 남편이 그 말을 남긴 지 보름 만에 세 아들이 모두 집 문서를 찾기 시작했는지. 정희의 집은 서울 외곽 오래된 시장 골목 끝에 있는 2층 양옥이었다. 낡았지만 땅값은 올랐고 사람들은 그 집만 팔아도 세 아들이 각자 숨통이 트일 거라고 말했다. 첫째 아들 민석은 대기업을 다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었고 첫째 며느리 유진은 동네 사람들에게 늘 반듯한 효부로 불렸다. 어머니 병원비를 가장 먼저 계산했고 친척들에게도 제일 공손했다. 둘째 아들 태우는 작은 인테리어 회사를 하다 몇 번 크게 손해를 봤고 둘째 며느리 미라는 돈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이 매서워졌다. 그래서 친척들은 미라를 가장 욕심 많은 며느리로 보았다. 셋째 아들 준범은 지방 공무원이었고 셋째 며느리 서연은 가장 어린데도 이상하게 정희와 거리를 두었다. 명절에도 부엌에 오래 있지 않았고 시어머니에게 살갑게 굴지도 않았다. 그래서 모두가 서연을 차갑다고 했다. 정희 역시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사고 뒤 치매인 척 앉아있는 동안 그녀는 처음으로 새며느리의 말보다 손을 보게 되었다. 유진은 늘 다정한 말을 했지만 약 봉투를 정리할 때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닌 남편 민석의 이름으로
서류를 따로 빼놓았다. 미라는 거칠게 말했지만 새벽마다 조용히 들어와 정희의 발목에 파스를 붙여주었다. 서연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정희가 일부러 밥을 흘리면 누구보다 먼저 행주를 가져왔다. 이상한 일이었다. 사람은 말로 자신을 꾸미지만 손은 자주 본색을 놓친다. 정희는 그 손들을 보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누가 정말 자신을 버리려 하는가? 누가 정말 이 집을 탐내는가? 그리고 누가 남편의 마지막 말을 알고 있는가? 그러던 어느 저녁 정희는 일부러 거실에서 물컵을 떨어뜨렸다. 컵은 깨지지 않았지만 물이 마룻바닥으로 번졌다. 첫째, 유진은 손님 앞에서처럼 부드럽게 웃으며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물을 닦기 전에 먼저 소파 옆 협탁 서랍을 닫았다. 방금까지 무언가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 미라는 짜증스럽게 아이고 또 시작이네 하고 말하면서도 무릎을 꿇고 물을 닦았다. 셋째 서연은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정희의 젖은 양말을 벗기고 마른 양말을 신겼다. 아무 말 없이. 그 순간 정희는 서연의 손목에 난 오래된 흉터를 보았다. 가늘고 길게 남은 흉터였다. 이상하게 낯익었다. 정희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흉터는 남편이 죽기 전 며칠 동안 찾던 오래된 사진 속 아이의 손목에도 있었다. 정희는 기억이 흐린 노인처럼 고개를 돌렸지만 가슴 속에서는 오래 묻어둔 불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남편은 왜 그 사진을 찾았을까? 왜 새며느리 중 하나가 집을 지킬 거라고 했을까? 그리고 왜 서연은 그 흉터를 늘 긴 소매로 가리고 살았을까? 그날 밤 정희는 모두가 잠든 뒤 조용히 방에서 나와 안방 장롱 및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남편이 죽기 전 남겨둔 작은 자개함이 있었다. 자개가 다 벗겨져 빛을 잃은 낡은함이었다. 정희는 그 함을 사고 뒤 처음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 은행 대여금고, 열쇠, 그리고 남편의 글씨로 적힌 짧은 쪽지가 들어있었다. 정희야, 집을 팔기 전에 며느리들 눈을 먼저 봐라. 우리 아들들은 이미 늦었다. 정희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었다. 남편은 생전의 아들들을 누구보다 믿었다. 장남 민석은 집안의 기둥이라고 했고, 둘째, 태우는 마음이 약해서 그렇지. 나쁜 놈은 아니라고 했고, 막내 준범은 조용하지만 제일 속이 깊다고 했다. 그런데 그런 남편이 왜 아들들이 이미 늦었다고 썼을까? 정희는 자개함 속 사진을 꺼냈다. 사진에는 오래전 시장 골목에서 찍힌 아이 셋과 젊은 여자 하나가 있었다. 정희는 그 젊은 여자를 알았다. 죽은 남편이 젊은 시절 한동안 도와주었다던 과부 윤말순이었다. 그런데 사진 속 아이 중 한 명의 손목에 서연과 똑같은 흉터가 있었다. 정희는 사진을 손에 쥔 채 한참 앉아 있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아주 낮은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복도에 서 있었다. 정희는 재빨리 사진을 이불 밑에 숨기고 멍한 표정으로 벽시계를 바라보았다. 문이 살짝 열렸다. 들어온 사람은 첫째 며느리 유진이었다. 유진은 정희가 잠든 줄 알고 방 안을 조심스럽게 둘러보더니 장롱 쪽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손전등이 들려 있었다. 정희는 숨을 거의 쉬지 않았다. 유진은 서랍을 열고 자개함을 확인했다. 함이 비어있지 않다는 것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중얼거렸다. 아직 못 찾으셨네. 그 말은 정희의 귀에 분명히 밝혔다. 무엇을 못 찾았다는 뜻일까? 유진은 자개함을 다시 닫고 나가려 했다. 바로 그때 거실에서 또 다른 인기척이 들렸다. 둘째, 미라였다. 미라는 휴대전화를 들고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내일 계약금 들어오면 끝내. 어머니 명의만 정리되면 돼.
정희는 이불 밑에서 사진을 움켜쥐었다. 같은 밤 첫째는 자계함을 찾고 있었고 둘째는 계약금을 말하고 있었다. 그런데 셋째 서연은 어디에도 없었다. 정희가 다음날 새벽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은 우연이었다. 부엌 냉장고 아래칸에 누군가 몰래 넣어둔 작은 반찬통이 있었다. 그 안에는 정희가 젊은 시절 남편에게 자주 해주던 무청지짐이 담겨 있었다. 집안에서 그 음식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정희가 놀라 반찬통 뚜껑을 열었을 때 뚜껑 안쪽에 아주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다. 어머니, 제발 더 이상 혼자 연기하지 마세요. 정희는 그 자리에 선 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세 며느리 중 누군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이 치매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왜 그것을 밝히지 않고 조용히 밥 한 끼를 남겨두었는지 정희는 아직 알 수 없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자신이 시작한 연극은 며느리들의 진짜 얼굴을 보기 위한 시험이었지만 이제 그 시험대 위에 오른 사람은 며느리들만이 아니었다. 정희 자신도 새 아들도 죽은 남편이 남긴 마지막 비밀도 모두 그 위에 올라와 있었다. 그리고 멈춘 벽시계는 여전히 7시 12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마치 그 시간이 지나야만 이 집의 모든 거짓말이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듯이. 계속 다음날 아침에도 정희는 어김없이 벽시계를 가리키며 같은 질문을 했다. 오늘은 누가 밥을 차렸니? 세 며느리는 각자 다른 표정을 지었다. 유진은 늘 그렇듯 웃었고 미라는 피곤한 얼굴로 국을 데웠으며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김치를 접시에 옮겼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하지만 정희는 이제 알고 있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이 치매가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을 폭로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었다. 냉장고 반찬통 속 쪽지는 분명 따뜻했다. 그러나 정희는 사람을 오래 봐왔다. 따뜻함이 반드시 선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가장 위험한 사람도 가장 다정한 얼굴로 다가온다. 남편 역시 평생 사람을 믿다가 마지막 사업에서 크게 속았고 죽기 전까지 사람 눈보다 무서운 게 없다고 말하곤 했다. 그날 오후 정희는 일부러 동네 시장까지 혼자 나갔다. 가족들은 치매 노인이 길을 잃을까 걱정하며 따라붙었지만 정희는 사람들 틈에 섞여 천천히 걸었다. 시장 골목은 남편과 처음 가게를 열었던 시절 그대로였다. 오래된 방앗간도 있었고 겨울이면 붕어빵을 굽던 노점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런데 정희는 시장 끝 낡은 사진관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사진관 유리창에는 오래된 단체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중 한 장에서 그녀는 뜻밖의 얼굴을 발견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힌 윤말순의 모습이었다. 정희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사진관 주인은 이미 80이 넘은 노인이었다. 그는 정희를 보자 금세 알아봤다. 오랜만이네요. 정희는 멍한 노인처럼 웃으며 사진을 가리켰다. 이 사람 누구더라? 주인은 잠시 사진을 보더니 말했다. 윤말순 씨요. 남편분이 참 많이 도와줬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일부러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아이는 잘 컸나 순간 주인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희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다. 참 이상한 일이었죠. 다들 윤말순 씨가 혼자 아이를 키운 줄 알았는데 정희는 심장이 천천히 뛰기 시작했다. 무슨 말이래. 주인은 더 말하지 않았다. 대신 옛날 일입니다. 라고만 말했다. 하지만 정희는 이미 충분했다. 남편이 죽기 전 찾던 사진, 서연의 손목 흉터, 윤말순, 그리고 자계암. 모든 것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다. 둘째, 며느리 미라가 거실에서 첫째 유진과 크게 다투고 있었던 것이다. 평소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언성을 높이지 않던 유진의 얼굴도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걸 왜 당신이 먼저 알아봐? 유진이 낮게 말하자 미라는 비웃듯 웃었다. 형님도 똑같잖아요. 어머니 집 때문에 움직이는 거. 유진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정희는 일부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멍한 표정을 지었지만 사실은 두 사람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보고 있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부동산 개발 계획서가 놓여 있었다. 시장 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었고 정희 집이 포함된 골목 전체가 보상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었다. 정희는 그제야 이해했다. 지금 문제는 단순히 오래된 집 한 채가 아니었다. 남편이 남긴 집은 몇 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올라 있었다. 세 아들 모두 인생이 쉽지 않았고 며느리들도 각자 사정이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집을 둘러싼 싸움은 단순한 욕심이 아닐 수도 있었다. 그날 저녁 정희는 또 하나의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었다. 첫째, 유진이 혼자 방에 들어가 울고 있었던 것이다. 정희는 우연히 열린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았다. 유진은 손에 병원 진단서를 들고 있었다. 몇 번이고 종이를 접었다 펴기를 반복하더니 결국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다. 정희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다. 지금까지 유진은 늘 강한 사람이었다. 누구보다 냉정했고 누구보다 계획적이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방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정희는 조용히 돌아섰다. 아직 이유는 몰랐다. 하지만 처음으로 생각했다. 어쩌면 자신은 유진을 너무 쉽게 판단했을지도 모른다고. 며칠 뒤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정희 앞으로 한 통의 등기 우편이 도착한 것이다. 수신인은 분명 정희였지만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다. 가족들이 없는 틈을 타 봉투를 연 정희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남편과 윤말순,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 한 명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다. 그런데 사진 뒷면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 남편이 평생 숨긴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정희의 손이 떨렸다. 그 문장은 마치 누군가 자신이 자개함을 열어봤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또 다른 문장이 있었다. 세 며느리 중 한 사람은 이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정희는 한동안 사진을 내려놓지 못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며느리들의 진짜 얼굴을 보고 싶었다. 그런데 이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었다. 누군가는 오래전부터 이 집을 지켜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죽은 남편이 남긴 비밀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사실은 그 비밀이 단순히 재산이나 상속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왜냐하면 만약 돈 때문이었다면 굳이 30년 전 사진까지 꺼낼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뒤 정희는 거실로 나왔다. 멈춘 벽시계는 여전히 7시 12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런데 시계 아래 장식장 위에 낯선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분명 저녁까지만 해도 없던 것이었다. 정희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짧은 메모와 함께 은행 대여금고 번호가 적혀 있었다. 어머니가 찾는 답은 집에 없습니다. 정희는 메모를 뒤집어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을 삼켰다. 하지만 금고를 열기 전에 셋째 며느리를 먼저 믿을지 첫째 며느리를 먼저 믿을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정희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지금까지 자신은 세 며느리 중 누가 욕심이 많은지만 보려 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누가 더 착한가가 아니라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거짓말은 집값보다 훨씬 큰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날 밤 정희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은행 대여금고 번호가 적힌 메모는 머리맡에 두었지만 몇 번을 읽어도 답보다 질문만 늘어났다. 무엇보다 마음을 흔든 것은 마지막 문장이었다. 셋째, 며느리를 먼저 믿을지. 첫째, 며느리를 먼저 믿을지 결정하라는 말. 이상했다. 둘째, 미라는 아예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지금 누군가는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의 중심에 유진과 서연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었다. 정희는 새벽 5시가 넘어서야 겨우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사고 이후 처음으로 혼자 은행에 가기로 결심했다. 물론 가족들에게는 산책을 나가는 치매 노인처럼 보여야 했다. 정희는 평소처럼 낡은 조끼를 걸치고 천천히 집을 나섰다. 마침 출근 준비를 하던 서연이 그녀를 발견했지만 붙잡지 않았다. 대신 잠시 정희를 바라보다가 아주 낮게 말했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평범한 말이었다. 하지만 정희는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서연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했다. 은행 대여금고는 남편이 생전에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하게 했던 곳이었다. 결혼한 지 수십 년이 되었지만 정희는 금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다. 남편은 늘 나중에 필요할 때 알려주겠다 라고만 말했다. 그러나 그 나중은 오지 않았고 남편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지하 금고실로 내려간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넣었다. 금고 안에는 예상했던 부동산 서류도 현금도 없었다. 대신 낡은 서류 봉투 3개와 오래된 녹음기 하나가 들어있었다. 정희는 가장 위에 있던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남편의 글씨로 적힌 문서가 있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는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다. 정희에게 만약 네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죽었거나 진실을 말할 용기를 끝내내지 못한 것이다. 정희의 눈이 흔들렸다. 남편은 살아생전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글을 남긴 적이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문장을 읽었다. 서연이는 우연히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다. 정희는 한동안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이름을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 분명 셋째 며느리 강서연이라고 적혀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남편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지만 정희는 쉽게 읽을 수 없었다. 간신히 정신을 붙잡고 다시 문서를 읽어 내려갔다. 30여 년 전 남편은 시장 골목에서 홀로 아이를 키우던 윤말순을 도왔다. 남편은 돈을 빌려 주었고 가게를 얻어 주었고 아이의 학비까지 지원했다. 그런데 어느 겨울 윤말순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 그녀에게 한 가지 부탁을 받았다. 어린 딸만은 시설로 보내지 마라 달라는 부탁이었다. 남편은 약속했다. 그러나 이미 세 아들을 키우고 있던 형편에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올 수는 없었다. 결국 그는 다른 가정에 아이를 맡겼고 뒤에서 몰래 생활비를 보내며 성장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강서연이었다. 정희는 문서를 쥔 채 한참 움직이지 못했다. 그렇다면 서연은 자신들의 친딸은 아니지만 남편이 평생 책임지려 했던 아이였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왜 남편은 죽기 직전까지 서연 이야기를 숨겼을까? 왜 굳이 세 며느리 중 한 사람이 집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을까? 정희는 다음 봉투를 열었다. 이번에는 서류가 아니라 수십 장의 계좌이체 내역과 편지 사본이 들어있었다. 놀랍게도 남편은 서연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10수년 동안 꾸준히 돈을 보내고 있었다. 그것도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정희는 자신이 남편과 한평생 살았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지금 처음 보는 남편의 인생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마지막 봉투에 있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진단서와 녹음기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었다. 진단서는 첫째 며느리 유진의 것이었다. 정희는 순간 숨을 멈췄다. 몇 주 전 유진이 몰래 울고 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진단서에는 진행성 시력 질환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수술을 해도 회복 가능성이 낮고 몇 년 안에 시력을 크게 잃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정희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제야 이해되었다. 왜 유진이 그토록 집문서를 찾고 있었는지, 왜 재개발 이야기에 민감했는지. 그것은 욕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남편이 퇴직을 앞두고 있었고, 자신의 시력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고, 두 아이의 학비는 계속 필요했다. 정희는 처음으로 유진의 두려움을 보게 되었다. 그때 그녀는 마지막으로 녹음기를 켰다. 잠시 잡음이 흘렀고 곧 죽은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희는 녹음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남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지쳐 있었다. 정희야, 네가 이걸 듣고 있다면 아마 집 때문에 싸움이 시작됐을 거다. 그런데 한 가지는 꼭 알아야 한다. 우리 집을 무너뜨릴 사람은 욕심 많은 사람이 아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무너뜨릴 거다. 정희는 숨을 죽였다. 유진이는 무서워하고 있다. 미라는 무너지고 있다. 서연이는 도망치고 있다. 그런데 세 사람 다 나쁜 사람이 아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다. 문제는 새며느리가 아니다. 문제는 우리 아들들이다. 그 순간 정희의 손이 굳었다. 지금까지 모든 시선은 며느리들에게 향해 있었다. 자신도 그랬다. 누가 집을 노리는지, 누가 거짓말하는지, 누가 진짜 얼굴을 숨기고 있는지만 보았다. 하지만 남편은 죽기 전 마지막 기록에서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민석은 이미 집을 담보로 대출을 알아봤다. 태우는 사업 빚을 숨기고 있다. 준범은 서연이 정체를 알고도 모르는 척했다. 며느리들은 그 뒤를 막으려고 하고 있다. 정희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지금까지 그녀는 새며느리를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시험받아야 할 사람은 며느리들이 아니라 새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정희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전화는 둘째, 며느리 미라에게서 온 것이었다. 미라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어머니 빨리 집으로 오셔야 해요. 정희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이 집을 팔겠다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고 해요. 그 순간 정희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지금까지는 진실을 찾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누군가의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정희가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 공기는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다. 식탁 위에는 재개발 계약서가 펼쳐져 있었고 첫째 아들 민석은 얼굴이 굳은 채 서 있었으며 둘째 태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막내 준범 역시 창가에 서서 시선을 피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희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새며느리의 모습이었다. 유진은 계약서 앞에 앉아 있었지만 도장을 찍지 못한 채 손만 떨고 있었고 미라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으며 서연은 새 아들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막으려는 사람처럼.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그리고 모두가 익숙하게 보아온 그 멍한 표정을 지우고 처음으로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들 그만해라. 순간 집안은 죽은 듯 조용해졌다. 새 아들은 물론이고 새 며느리도 그대로 얼어붙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민석이었다. 어머니. 하지만 정희는 그의 말을 끊었다. 언제까지 내가 모르는 줄 알았니?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끝났다. 치매 연극은 끝났고 더 이상 누구도 숨을 곳이 없었다. 정희는 천천히 식탁에 녹음기를 올려놓았다.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목소리를 모두에게 들려주었다. 집 안에는 죽은 사람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다. 문제는 며느리들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 아들들이다. 녹음이 끝났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진 사람은 민석이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결국 밝혀진 사실은 생각보다 더 추했다. 민석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방법을 알아보고 있었다. 퇴직 이후에 불안 아내의 병, 두 아이의 교육비가 그를 압박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유진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를 설득해 집을 정리하자고 말했고, 유진이 재산에 욕심이 있는 것처럼 상황을 흘려보냈다. 정희는 그제야 이해했다. 사람들이 효부라고 부르던 유진이 왜 혼자 울고 있었는지, 왜 자꾸 서류를 찾고 있었는지. 유진은 집을 갖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남편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확인하려 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둘째 아들 태훈에게서 나왔다. 태훈은 사업 실패를 가족에게 숨긴 채 수년 동안 빚을 돌려막고 있었다. 그 액수는 정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만약 집이 팔리지 않는다면 곧 파산할 상황이었다. 미라가 돈 이야기에 집착했던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 친척들은 미라를 가장 욕심 많은 며느리라고 수군거렸지만 실제로는 남편의 빚을 혼자 맡고 있었다. 새벽마다 정희발에 파스를 붙이고 생활비를 아끼고 아이들 학원까지 줄여가며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태우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비난이 미라에게 향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정희는 그 사실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은 준범이었다. 정희는 가장 믿었던 막내를 바라보았다. 준범은 끝내 시선을 들지 못했다. 사실 그는 서연의 정체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서연이 윤말순의 딸이며 자신의 아버지가 평생 책임지려 했던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침묵했다. 서연을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자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가족이 흔들릴 것을 알았고, 그래서 모든 진실을 혼자 묻어두었다. 그런데 그 침묵은 결국 서연을 더 외롭게 만들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을 도와준 사람의 가족 곁에 들어왔지만 정작 누구에게도 진실을 말할 수 없었던 서연은 늘 가족 밖 사람처럼 살아야 했다. 명절에도 제사에도 가족 사진 속에서도 사람들은 그녀가 차갑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희는 한참 동안 새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사고 이후 몇 달 동안 그녀는 며느리들의 진짜 얼굴을 보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끝까지 와서 보니 가장 숨기고 있던 얼굴은 며느리들이 아니었다. 바로 자신의 아들들이었다. 첫째는 두려움을 숨겼고, 둘째는 실패를 숨겼고, 셋째는 진실을 숨겼다. 그리고 세 며느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그 뒤를 막아내고 있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유진은 남편을 의심했고 미라는 거칠게 말했으며 서연은 진실을 너무 오래 감췄다. 하지만 적어도 세 사람은 누군가를 팔아서 살아남으려 하지는 않았다. 그날 저녁 정희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재개발 계약서를 찢어버렸다. 민석이 놀라 일어났고 태훈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다. 이 집은 안 판다. 집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그러나 그 다음 말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대신 내가 판다. 모두가 정희를 바라보았다. 정희는 천천히 장롱에서 또 하나의 서류철을 꺼냈다. 그것은 남편과 자신이 수십 년 동안 모아온 상가 건물 지분 증서였다. 가족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재산이었다. 남편은 생전에 혹시 모를 날을 대비해 조금씩 사둔 것이었고 정희는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 민서가, 네 아내, 눈부터 살려라. 태훈아, 내 빚은 네가 갚아라.
내가 마지막 기회는 준다. 준범아, 이제는 침묵하지 마라. 그리고 정희는 마지막으로 새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너희 셋은 내 아들들보다 훨씬 잘 버텼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진실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이었다. 정희는 재산을 세 아들에게 똑같이 나누지 않았다. 오히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정을 내렸다. 남편이 남긴 상가집은 절반은 서연 앞으로 넘겼다. 법적 딸은 아니지만 남편이 평생 책임지려 했던 아이였기 때문이다. 그 결정은 가족을 뒤집어 놓았다. 민석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화를 냈고 태훈 역시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지만 정희는 물러서지 않았다. 너희는 이미 받은 게 많다. 그 말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다. 결국 민석은 집을 나갔고 태훈도 연락을 끊었다. 사람들은 정희가 늙어서 판단을 잘못했다고 수군거렸다. 친척들은 재산을 며느리에게 넘겼다고 손가락질했다. 그러나 그것이 정희가 치러야 할 대가였다.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었다. 1년 뒤 멈춰있던 벽시계는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7시 12분에 멈춰있던 바늘은 새 건전지를 넣은 뒤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정희는 여전히 그 시계를 바라보며 저녁을 먹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치매인 척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유진은 수술을 받았고 시력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아이들 얼굴은 볼 수 있게 되었다. 미라는 남편과 함께 빚을 갚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태훈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실패를 인정했다. 서연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더 이상 긴 소매로 흉터를 숨기지 않았다. 그리고 정희는 가끔 생각했다.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자신은 끝까지 며느리들만 의심하며 살았을지도 모른다고. 사람들은 늘 며느리들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정희가 마지막에 알게 된 진실은 달랐다. 사람의 진짜 얼굴은 누군가를 시험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질 위기에 놓였을 때 무엇을 지키려 하는가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끝까지 무언가를 지키려 했던 사람들은 정작 가장 많이 의심받았던 새며느리들이었다.